새벽 6시 한 남자가 욕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68세 김민호 씨였다. 손에는 양치컵이 들려 있었지만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다.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병원 기록에는 단 3글자, 뇌경색. 나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뇌혈관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다. 그때마다 듣는 말이 있다. 박사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물음은 언제나 마음 한쪽을 아프게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뇌졸중을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은 조용히 오랜 시간에 걸쳐 몸속에서 준비된다. 젊을 때부터 쌓인 식습관, 혈압 조절의 실패,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름 한 스푼이 서서히 혈관을 막아가는 것이다. 예전에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더 많았다. 짜게 먹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혈압을 방치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완전히 반대다. 약 덕분에 혈압은 잘 조절되지만 문제는 너무 낮아진다는 것이다. 나에게 왔던 82세 박상철 어르신은 매일 혈압약을 성실히 드셨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혈압이 너무 낮았다. 의사가 목표치를 190에 70으로 낮게 잡으면서 좁아진 혈관 속으로 끈적한 피가 충분히 흐르지 못한 것이다. 약을 썼는데도 뇌에 피가 가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한다. 약은 도구이지 방패가 아닙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뇌졸중에는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터지는 얼굴, 하나는 막히는 얼굴이다. 터지는 쪽은 소금과 분노가 만든다. 막히는 쪽은 방심과 지나친 안정이 만든다. 우리는 흔히 혈압을 낮추면 좋다고만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낮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져 산소가 부족해진다. 마치 물줄기를 너무 세게 잠가버려서 논밭이 말라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약을 줄이거나 늘릴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들리더라도 꼭 강조한다. 뇌경색은 살아있는 고통이다. 말을 잃고 몸을 잃고 생각을 잃은 채 남은 생을 병상에서 보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 중에는 내 또래 친구도 있었다.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일수록 위험하다. 본인이 괜찮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TV를 보던 평범한 저녁에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뇌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갈까?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탁해지고 기름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식탁 위에서 혈관을 선택한다. 맑은 혈관을 만들지 혹은 막힌 혈관을 만들지. 올리브유 한 스푼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마가린 한 조각이 혈관을 닫을 수도 있다. 내가 현장에서 배운 교훈은 단순하다. 식탁이 곧 병원이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식습관이다. 그런데 환자들에게 이 말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되묻는다. 도대체 어떤 기름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까? 그 질문에 나는 늘 대답한다. 무서운 건 기름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입니다. 식물성이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거나 싸다고 아무 기름이나 쓰는 순간부터 위험은 시작된다. 혈관은 종이에 그린 선이 아니다. 살아있는 생명선이다. 그것은 늘 숨쉬고 늘 반응한다. 짠 음식 한 젓가락에도 기름 한 방울에도 반응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자주 잊는다. 김민호 씨의 가족도 그랬다. 그는 매일 아침 식빵에 마가린을 발랐다. 20년 넘게 같은 습관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냥 버터 바를 걸 그랬어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나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묻고 싶다. 지금 주방에 있는 기름통을 생각해보라. 그 안에는 건강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병이 숨어 있는가? 우리는 기름을 끊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꾸는 걸 시작해야 한다. 다음 장면에서 나는 30년의 진료 경험으로 얻은 결론, 혈관을 되살리는 2가지 기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은 단순한 조리 재료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한다. 뇌는 말없이 신호를 보낸다. 입이 어눌해지거나 손끝이 둔해지거나 잠시 어지러운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피로가 아니라 경고다. 그 작은 순간을 놓치면 인생이 바뀐다. 김민호 씨의 한쪽 손처럼 말이다.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다. 뇌는 절대 갑자기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먼저 멈췄을 뿐이다. 다음은 그 멈춤을 되돌릴 수 있는 첫 걸음, 바로 올리브유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나는 한 번도 잊을 수 없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 7,600여 명을 5년간 추적한 대규모 조사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올리브유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41%나 낮았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다. 단지 기름을 바꿨을 뿐인데 삶의 마지막 장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왜 올리브유일까? 핵심은 올레산, 올레이크 ACD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에 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여준다. 염증이란 결국 벽이 붙는 것이다. 벽이 두꺼워지면 통로는 좁아지고 피는 흐르지 못한다. 올레산은 그 좁은 길을 다시 넓히는 청소부 같은 존재다. 또 하나, 올리브유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인다. 마치 막힌 하수관을 열어주는 듯이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녹여내린다. 나는 병원에서 73세 윤미경 씨를 만났다. 10년 넘게 고지혈증 약을 드시던 분이었다. 그런데 약을 줄이면서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침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6개월 후 혈관 초음파에서 결과는 분명했다. 벽이 매끈해지고 피의 흐름이 고르게 돌아왔다. 그 작은 습관이 기적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먹으면 좋다는 말로 끝내고 싶지 않다.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좋은 기름도 독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식탁은 대부분 뜨거운 불 앞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올리브유는 높은 온도에 약하다. 180도를 넘으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긴다. 그래서 튀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대신 샐러드 드레싱, 요거트, 두부 위에 뿌리는 식으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볶음 요리라면 약불에서 짧게 조리해야 한다. 마트 진열대 앞에서 올리브유라고 쓰인 병을 보면 헷갈릴 것이다.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 리파인드, 리파인드, 포마스, 포마체. 무엇을 골라야 할까? 답은 단순하다. 엑스트라 버진. 이건 올리브를 처음 짜낸 순수한 기름이다.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올레산, 폴리페놀,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다. 반면 정제유는 여러 번 가열하고 화학 처리되기 때문에 영양이 줄어든다. 가격 차이는 있지만 건강 앞에서 그 몇천 원은 결코 비싼 게 아니다. 하루 얼마나 먹어야 할까? 내 경험상 하루 한 스푼, 약 1,020ml이면 충분하다. 아침 요거트에 한 숟가락 혹은 점심 두부 반찬에 가볍게 뿌려보라.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고소함에 곧 익숙해진다. 일부 환자들은 공복에 마시기도 하지만 위가 약한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편이 좋다. 혈관은 기름의 역사서다.
당신이 지난 20년 동안 어떤 기름을 써왔는지 피는 다 기억하고 있다.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은 놀랍도록 유연하고 깨끗하다. 반대로 트랜스 지방이 많은 기름을 써온 사람의 혈관은 마치 낡은 수도관처럼 딱딱하고 좁다. 그것이 바로 생사의 갈림길이다. 한 번은 69세 여성 환자가 내게 물었다. 박사님, 저는 식용유를 줄이고 참기름을 썼는데 괜찮은 거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참기름은 향이 좋지만 산화가 빨라 조리용보다는 향신용으로 소량 써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날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올리브유와 친구가 되세요. 며칠 뒤 그녀가 내 진료실로 돌아왔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손끝이다. 식습관이 바뀌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기름 한 스푼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피가 맑으면 뇌가 맑다. 뇌로 가는 길을 깨끗이 비워두면 생각도 선명해진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뇌를 위한 기름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올리브유보다 더 깊고 더 조용하게 뇌를 지킨다. 이름하여 들기름이다. 들기름에는 바다를 닮은 영양소, 식물성 오메가3가 가득하다. 그리고 나는 그 기름이야말로 한국인의 밥상에 꼭 맞는 두 번째 생명의 기름이라고 믿는다. 한국의 부엌에서 들기름 냄새는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하다. 어머니가 봄나물에 살짝 두르던 그 고소한 향, 김을 구울 때 퍼지던 그 냄새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기름을 단순히 향내 좋은 나물용 기름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약이다. 내가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진실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들기름의 힘은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 아리놀레닉 애시드에서 나온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다. 즉,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들기름에는 이 알파리놀렌산이 무려 60% 이상 들어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다. 그 말은 곧 들기름 한 숟가락이 등푸른 생선 한 접시와 맞먹는다는 뜻이다. 오메가3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다. 그것은 혈관을 윤활시키는 오일이자 뇌세포의 보호막이다. 피가 굳어 덩어리, 혈전가 생기는 것을 막고 이미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농촌진흥청과 부산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기억력 장애가 있는 실험용 쥐에게 들기름을 먹였더니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뚜렷이 개선되었다. 그 효과는 생선기름에 버금갈 정도였다. 내가 진료했던 67세 정한형 씨는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걱정이 많았다.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는 웃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나는 매일 들기름 한 숟가락을 식단에 추가해보라고 권했다. 석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상하게 요즘은 사람 이름이 잘 떠올라요.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에요. 그때 나는 확신했다. 들기름은 뇌를 위한 음식이었다. 들기름은 뇌뿐 아니라 혈관에도 강력한 보호막을 만든다. 오메가3가 혈액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끈적한 피를 부드럽게 풀어준다. 특히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는 올리브유보다도 강하다. 피가 묽어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 부담도 줄어든다. 한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하루 1구 이상의 오메가3를 섭취했을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익은 들기름 한 숟가락이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 가열하지 말 것.
들기름의 오메가3는 열에 매우 약하다. 높은 온도에서 산화되면 오히려 유해한 물질로 바뀌고 향도 탁해진다. 따라서 볶거나 튀기지 말고 반드시 생으로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물 무침이나 비빔밥의 마지막에 한 숟가락을 두르거나 국을 끓인 뒤 불을 끄고 넣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향과 영양이 모두 살아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관이 생명이다. 들기름은 공기와 빛에 매우 민감하다. 뚜껑을 열어두거나 상온에 두면 빠르게 산패된다. 냉장 보관이 필수이고 개봉 후 2달 이내에 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 냄새가 이상하거나 쓴맛이 느껴진다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산패된 기름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한 어르신이 나에게 말했다. 박사님, 이거 참기름보다 비싸서 자꾸 아껴 쓰게 돼요.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기름을 아끼면 결국 혈관이 닳습니다. 싸다고, 오래 간다고, 향이 좋다고 기름을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 들기름 한 병의 가격은 병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아침엔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저녁엔 들기름 한 숟가락. 그렇게 하루 2숟가락이면 충분하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은 뇌를 깨운다. 내 친구의 어머니, 75세 이수연 여사는 들기름을 꾸준히 드신 지 10년이 넘었다. 지금도 손주와 함께 시장을 다니며 기억력 게임을 즐긴다. 그녀가 웃으며 내게 말했다. 머리가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나는 그 미소 속에서 오메가3의 힘을 봤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부엌에도 들기름 한 병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냉장고 문 한쪽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 있지 않은가? 오늘 그 병을 꺼내라. 들기름은 향신료가 아니라 생명의 보험이다. 이제 2가지 좋은 기름을 알았다면 남은 과제는 단 하나다. 나쁜 기름을 끊는 것.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아무리 먹어도 동시에 해로운 기름을 계속 쓰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마치 한쪽에서는 물을 붓고 다른 쪽에서는 구멍을 뚫어 빼는 것과 같다. 다음 장면에서 나는 반드시 버려야 할 위험한 기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혈관을 망가뜨리는지를 보여드릴 것이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올바른 기름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쁜 기름을 끊는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좋은 기름을 추가하려 하지만 나쁜 기름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진짜 회복은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주방에는 생각보다 많은 적들이 숨어 있다. 그 첫 번째가 마가린과 쇼트닝이다. 이 2가지는 현대인의 식탁에 조용히 스며든 트랜스 지방의 덫이다. 마가린은 버터 대용으로 개발되었고 쇼트닝은 제과제빵에 부드러운 식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것들이 남긴 대가는 혹독하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천적이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급격히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줄인다.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을 딱딱하게 만든다. 나는 64세 한동수 씨를 잊지 못한다. 그는 매일 아침 마가린을 바른 토스트를 먹었다.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동맥경화 진단을 받았다. 식습관을 바꾸고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한 뒤 3개월 만에 혈관 초음파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몇 년 전 트랜스 지방 완전 퇴출을 권고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 노란색 마가린통 지금 당장 버려라.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느리게 작동하는 시한폭탄이다. 2번째 적은 정제된 식물성 기름이다.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이름만 들으면 건강해 보이지만 진실은 다르다. 이 기름들은 대량 생산을 위해 고온과 화학 용제를 사용해 정제된다.
그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사라지고 산화된 잔여물과 불순물이 남는다. 특히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있다. 오메가6는 일정량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염증을 촉진한다. 우리 몸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상적인 비율은 1:4 이하. 그러나 현대인의 식단은 1:20, 심지어 1:30까지 치우쳐 있다. 즉, 염증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다.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며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진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기름들은 산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개봉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이미 독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재사용한 튀김 기름이다. 아까워서 한 번 더 쓴다. 누구나 해봤을 말이다. 하지만 이 한 번 더가 혈관을 무너뜨린다. 기름은 한 번 가열될 때마다 산화가 급격히 진행된다. 재가열하면 그 속에 독성 물질, 아크롤레인이 생긴다. 이 물질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뇌로 가는 미세혈관까지 막는다. 나는 외식할 때 검게 변한 튀김 기름 냄새를 맡으면 본능적으로 멀리한다. 그 냄새 속에는 산화된 지방의 흔적, 즉 죽음의 향이 섞여 있다. 네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 속 가공 유지, 경화유, 다. 라면, 과자, 빵, 냉동식품, 도시락.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매일 독을 조금씩 삼키고 있다. 이런 식품의 성분표를 보면 쇼트닝, 식물성 유지, 경화유 같은 단어가 있다면 주의하라. 그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이다. 70세 박영주 씨는 편의점 도시락과 라면을 자주 드셨다. 건강검진 결과 혈관 염증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다. 식습관을 바꾸고 집밥으로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됐다. 나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싼 기름은 싸게 사도 혈관은 비싸게 고칩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뇌경색이 오면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사라진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을 떠올려보라. 카놀라유, 옥수수유, 마가린, 오래된 튀김기름. 그 병들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천천히 막아온 주범이다. 오늘 버리지 않으면 내일 병원이 그 대가를 받는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피해야 할 기름을 모두 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단 2가지뿐이다. 올리브유와 들기름. 그것이면 충분하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 값싼 기름을 쓰며 건강을 잃는 것보다 훨씬 싸지 않은가. 하지만 기름만으로는 부족하다. 혈관은 기름뿐 아니라 습관에도 영향을 받는다. 기름을 바꿨다면 이제 생활도 바꿔야 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강조해온 뇌세포를 되살리는 생활습관 8가지를 전해드리려 한다. 그것은 약보다 강력하고 병보다 오래 남는 치유의 방법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좋은 기름은 뇌를 지키지만 좋은 습관은 생명을 지킨다. 기름이 혈관을 청소한다면 습관은 그 길을 매일 닦아내는 빗자루와 같다. 아무리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꾸준히 먹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그 효과는 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께 뇌세포를 되살리는 8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려 한다. 첫 번째는 아침에 첫물 한 잔이다. 사람의 혈액은 잠에서 깬 직후 가장 끈적하다. 이때 물 한 잔이 피의 점도를 낮추어 뇌로 가는 혈류를 깨운다. 단, 너무 차가운 물은 금물이다. 천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다. 내가 진료한 72세 김정순 씨는 새벽마다 머리가 띵하다고 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뒤 어지럼증이 사라졌다고 했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뇌경색 예방의 첫걸음이다. 두 번째는 20분 걷기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무슨 운동이에요. 하지만 뇌는 움직일 때 살아난다. 걷는 순간 다리의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며 피를 머리로 올려보낸다. 하루 20분이면 충분하다. 빠를 필요도 없다. 대신 매일 해야 한다. 걷지 않는 하루는 뇌에게 하루의 휴식이 아니라 하루의 손상이다. 세 번째는 소금 줄이기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치의 2배가 넘는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높은 혈압은 뇌혈관을 조용히 갉아먹는다. 된장국, 김치, 젓갈. 우리의 밥상은 이미 소금의 바다다.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간은 혈호가 아니라 건강으로 봐야 합니다. 소금의 양을 줄이되 입이 심심하다면 다시마나 표고버섯 육수를 이용하라. 그 깊은 맛이 충분히 대체해 줄 것이다. 네 번째는 설탕 절제다. 설탕은 혈관을 녹슬게 만든다. 혈당이 높으면 피 속 단백질이 끈적해져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이것이 바로 미세혈관 손상의 시작이다. 특히 커피에 넣는 시럽, 음료수, 빵 속 숨은 설탕이 문제다. 내 환자 중 한 분은 나는 단 걸 안 먹어요 라고 말했지만 매일 카페에서 달콤한 라테를 마셨다. 그것만 끊었더니 공복 혈당이 15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다섯 번째는 치루 시간, 수면이다.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이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한다.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멈추고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인다. 이것이 바로 치매의 씨앗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오늘 잔잠의 시간만큼 내일의 기억이 남습니다. 늦게 자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스마트폰을 침대에 들이지 마라. 그것이 뇌에 대한 예의다. 여섯 번째는 감정 다스리기다. 분노와 불안은 혈관을 수축시킨다.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고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끊긴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높은 날 뇌졸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3번 하라. 단 30초의 멈춤이 목숨을 지킨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분노는 단 1분, 후회는 평생 갑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대화다. 외로움은 뇌를 병들게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기억력이 떨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를 자주 나누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낮았다. 하루 한 번이라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뇌를 깨운다. 안부 묻는 것이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감사하기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습관이 아니라 신체 반응을 바꾼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감사 일기를 쓰는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10% 낮았다는 보고도 있다. 감사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만든다. 즉, 감사하는 뇌는 건강한 뇌다. 이 8가지 습관은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단순하다. 그러나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 그것이 오랜 세월 의사로서 내가 본 진실이다. 사람들은 약을 찾지만 진짜 약은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의 습관으로 쌓인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건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남았다. 좋은 기름, 좋은 습관에 이어 마지막 열쇠는 바로 마음의 준비,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짜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 나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나는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죽음의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뇌경색 환자의 얼굴은 유독 잊히지 않는다. 살아있으나 반쪽만 사는 사람들,
눈빛은 깨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고요한 절망.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병만큼은 절대 걸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돌아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극단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희망은 있다. 뇌경색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병이다. 문제는 골든타임을 모르는 데 있다. 뇌경색은 증상이 시작된 뒤 4시간 3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 그 시간 안에만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약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 그러므로 증상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얼굴이다. 거울을 보거나 웃어보라.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거나 한쪽 눈이 감기지 않는다면 즉시 의심해야 한다. 두 번째는 팔과 다리의 힘. 갑자기 한쪽 팔이 축 처지거나 손에 든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두 팔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한쪽이 서서히 내려간다면 이미 혈류가 막힌 것이다. 세 번째는 말.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한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 바로 파스트법이다. face, 얼굴의 비대칭, arm, 팔의 무력, speech, 말의 이상, time, 시간 내 치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부르라. 많은 이들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시간을 허비한다. 하지만 그 조금의 시간이 생과 사를 가른다. 뇌경색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외에도 갑작스러운 두통은 위험 신호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통증이 뒷머리를 강타한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또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는 현상,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구토, 한쪽으로 쏠리는 균형 감각의 상실도 모두 뇌경색의 전조다. 이런 증상들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이 바로 작은 경고다. 대부분의 대형 뇌경색은 이 작은 경고를 무시한 뒤에 온다. 내 환자 중 82세 박상철 씨가 있었다. 그는 평생 건강을 자부했지만 혈압약을 너무 세게 써서 혈류가 약해졌다. 어느 날 TV를 보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이 떨어졌다. 다행히 가족이 파스트법을 알고 있어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치료를 받아 후유증 없이 회복했다. 그는 퇴원하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박사님, 제가 살아있는 건 아내 덕분이에요. 그날 그 얼굴을 알아봤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 생명을 구한 순간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뇌졸중의 전조를 기억하라. 그리고 배우고 나누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함께 보게 하라. 노모의 얼굴, 남편의 손, 아내의 말투 속에서 이상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라. 그 한 통의 전화가 평생의 후유증을 막는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된다. 삶은 관리다. 좋은 기름을 선택하고 나쁜 기름을 끊고 건강한 습관을 쌓으며 경고 신호를 잊지 않는 것. 이 네 가지가 뇌를 살리고 가족의 웃음을 지킨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 물 한 잔, 산책 20분.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인생을 바꾼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 기적을 봐왔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시작하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부엌의 기름병을 다시 살펴보라. 마가린, 카놀라유, 오래된 튀김 기름이 있다면 지금 버려라. 대신 올리브유 한 병, 들기름 한 병을 두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단돈 3만 원으로 수천만 원짜리 병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신의 가족의 눈물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이 영상을 공유하라.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나는 이렇게 바꿨더니 좋아졌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회복했다.
그 경험이 또 다른 가족의 희망이 된다. 건강은 혼자 지킬 수 없다. 함께 지켜야 오래 간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의사가 되고 서로의 등불이 된다면 한국의 노년은 더 이상 병상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될 것이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감사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혈관, 여러분의 삶,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라.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러 오겠다. 아버지가 새벽에 화장실에 다녀오시다 쓰러졌을 때 나는 그 일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단 10분,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버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뇌세포는 산소가 끊기면 10분 만에 죽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병만큼은 누구에게도 다시는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자주 흐릿해지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자주 비틀거리시나요? 나이 탓이라며 웃어넘긴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넘긴 순간이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시작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MRI를 찍어보면 65세 이상 3분 중 1분은 무증상 뇌경색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이미 뇌 속에서는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피 한 방울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고 막히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은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절망적인 병처럼 들리지만 사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요. 병원에서는 주로 약을 통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지만 약은 단지 물이 새는 집에 양동이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잠시 막을 수 있지만 지붕의 구멍은 점점 커집니다. 결국 진짜 해결책은 지붕을 고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을 겪은 뒤로 매일 200명 넘는 환자를 만나면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병이 생기고 나서야 고치려 할까? 아픈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지 않게 만드는 게 훨씬 쉬운데 말이죠. 그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논문을 읽고 예방의학 세미나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반드시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의 운명을 바꿉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밀은 아주 작고 꾸준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 단 1분의 실천이 내 인생의 1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던 새벽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에 가루를 타서 마십니다. 그것이 저를 의사로서 또 한 명의 아들로서 지켜야 할 사명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가루에는 혈관을 다시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뇌혈관은 막히면 끝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은 스스로 새로운 우회 혈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깨우려면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3가지 가루 음식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그리고 강황가루. 이 3가지는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뇌세포를 지키는 생명의 방패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겠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정보를 중간에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하루에 단 한 숟가락의 습관으로 혈관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럴 줄 몰랐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막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그 작은 가루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내일의 건강을 바꾸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모든 과학적 근거와 실제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혈관이 왜 막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단순히 세월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습관의 결과입니다. 피 속에 기름과 찌꺼기가 많아지면 그게 혈관벽을 긁어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몸은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해 면역세포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계속 쌓이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굳어지며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녹이 세운 수도관처럼 안쪽이 조금씩 막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혈전이 지나가다 딱 그 좁은 부분에 걸리면 피의 흐름이 완전히 멈춥니다. 그렇게 단 10분 만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멍하거나 잠시 어지러운 순간이 있었을지 몰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이른바 무증상 뇌경색입니다. MRI를 찍어보면 이런 미세한 손상 흔적이 이미 생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 뇌는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갑자기 흐릿해지거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거나 평소보다 감정이 쉽게 요동친다면 그것이 뇌의 피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혈류 저하의 초기 징후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분들은 대부분 식습관이 비슷했습니다. 달달한 믹스커피, 짠 국물, 기름진 튀김, 늦은 저녁 식사. 오늘 하루만 괜찮겠지 하며 반복한 그 습관이 쌓여 혈관을 공격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혈관은 당신의 식탁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병은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나쁜 음식을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뇌경색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매일의 반복입니다. 혈관은 단단한 강철이 아니라 매일 우리 식단에 영향을 받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꾸준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다시 회복하지만 나쁜 음식으로 채우면 천천히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혈관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귀찮으면 오래 못 갑니다. 복잡한 레시피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가루 음식입니다. 가루는 복잡한 조리가 필요 없습니다. 물이나 두유에 타서 마시면 끝입니다. 흡수도 빠르고 매일 먹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꾸준히 먹기에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약은 응급처치이고 음식은 회복의 도구입니다.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약은 급한 불을 끄고 음식은 다시 불이 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병이 생긴 뒤에 약을 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입니다. 예방은 비용이 적게 들고 부작용이 없으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핵심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혈관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을 겪은 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쓰러진 뒤의 골든타임도 중요하지만 진짜 골든타임은 쓰러지기 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을 바꾸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직접 수백 명의 환자들과 함께 실험했던 예방의 수치와 실제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여러분도 분명 희망을 느끼실 겁니다. 소투 7.96. 제가 예방의학에 집중하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저는 120명의 환자와 함께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약 대신 음식을 바꾸면 정말 혈관이 달라질까? 그 단순한 궁금증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60, 80세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량의 3가지 가루 음식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 바로 그 3가지입니다. 그리고 섭취 전과 후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를 정밀하게 비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균적으로 혈압은 10mmHg 낮아지고 당화혈색소는 0.1% 줄었으며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20mg/dl 감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가 맑아지고 손발의 저림 증상이 줄었다는 환자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제게는 희망의 숫자이었습니다. 약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변화였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살기 위해 약을 먹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건강해지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혈관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습관이 정한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흔히 나는 이미 늙어서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혈관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손끝이 차거나 이유 없이 피로가 심하고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다면 이미 혈류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을 개선하면 단 3주 만에도 혈관 내 염증이 줄어들고 새로운 모세혈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을 치료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진짜 의학의 힘은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오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저도 한때 하루 200명씩 환자를 보면서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후 저는 제 아버지의 사례를 떠올리며 환자들에게 단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2번째 기회입니다. 쓰러진 뒤의 치료는 삶을 연장할 수 있을 뿐 잃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방을 숫자로 설명하곤 합니다. 혈압은 120/80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LDL 콜레스테롤은 100mg/dl 이하, 당화혈색소는 5.6% 미만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습관의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짠찌개 대신 채소 스무디 한 컵. 그 작은 선택들이 혈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보다 음식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게 제 마지막 실험이에요. 그리고 석 달 뒤 그분의 수치는 교과서처럼 안정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예방의 기적이라는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셨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쌓인 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매일 한 숟가락의 변화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3가지 가루 음식 중 첫 번째인 찐 생강가루 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향신료로만 알았던 생강이 어떻게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막힌 길을 다시 열어주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투 7,89 생강은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도 혈의 길을 여는 약초로 불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찐 생강가루크는 혈관을 깨끗이 만드는 천연 명약으로 불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강은 그냥 먹을 때보다 쪘을 때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왜냐하면 생강을 찌면 내부 성분인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물질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 쇼가올은 단순히 향을 내는 성분이 아니라 염증을 잡고 혈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찐 생강 속의 쇼가올 함량은 생생강보다 최대 10배 높다고 합니다. 이 쇼가올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혈관벽은 늘 미세한 상처를 입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가 커지고 염증이 남아 혈관이 굳어지죠. 그런데 쇼가올은 이런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생강은 막힌 수도관 속을 청소해주는 솔과 같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생강을 찌는 과정에서 맵고 자극적인 맛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담이 덜하고 먹기 쉬워요. 가루로 만들어두면 보관도 편하고 필요할 때마다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꺼내 마시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이 간편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진료했던 70대 김춘자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자주 저리고 겨울만 되면 발이 차다고 하셨죠. 약을 드셔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찐 생강가루를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라 권했습니다. 2달 뒤 김 어르신이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손끝이 따뜻해요. 밤에도 덜 저리고요. 그분의 혈압은 15나 낮아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접 찐 생강가루를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생강을 깨끗이 씻은 뒤 껍질을 제거합니다. 2. 얇게 썰어 찜기에 면보를 깔고 약 20분간 쪄주세요. 3. 찐 생강을 60도 이하의 저온에서 여한대 1~2시간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4. 완전히 말린 후 믹서로 곱게 갈아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끝입니다. 만약 직접 만들기 어렵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국산 찐 생강가루 제품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단, 반드시 찐 생강 100%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세요. 섭취량은 하루 1g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사이가 적당하죠. 공복에는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위가 예민한 분들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찐 생강가루의 또 다른 장점은 활용도입니다. 그냥 차로만 드시는 게 아니라 음식에도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약간 뿌려보세요. 잡내를 없애고 풍미를 높여줍니다. 김치에 살짝 섞으면 유산균의 활동도 도와줘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 한 숟가락의 꾸준함입니다. 하루 1개 변화가 1년 뒤, 10년 뒤에 뇌 혈관을 바꿉니다. 어느 날 저에게 한 환자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생강가루 덕분에 제 인생이 따뜻해졌어요. 그 말이 단순한 표현 같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꼈습니다. 피가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진다. 혈류가 좋아지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맑아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강이 혈관을 열어주었다면 다음은 혈관을 젊게 만들어주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로니아 가루입니다. 왕의 열매라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진 이 아로니아는 뇌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젊게 만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킹스베리, 즉 왕의 열매로 불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작은 열매 안에 담긴 엄청난 항산화력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보다 4-5배, 포도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안토시아닌은 혈관 속의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피 속의 녹을 벗겨내는 세정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처음 아로니아를 접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과일이 정말로 혈관을 청소한다고? 하지만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해보니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60대 중반의 윤진숙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약을 3년째 복용 중이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수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아로니아 가루를 매일 요거트에 한 티스푼씩 섞어 드신 지 3개월 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던 문제였죠. 아로니아는 혈관벽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안토시아닌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남성들이 12주 동안 아로니아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혈압이 낮아지고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는 단순한 과일의 효능을 넘어 혈관을 되살리는 자연의 의학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가루로 섭취해야 할까요? 생과 아로니아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떫은 맛이 정말 강합니다. 혀끝이 마비될 정도로 쓴맛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오래 먹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가루로 만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냉동 건조 과정을 거치면 떫은 맛이 줄고 영양소는 그대로 남습니다. 물이나 두유, 요거트, 심지어 샐러드 위에 뿌려 먹어도 괜찮습니다. 집에서도 아로니아 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선한 아로니아를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 제품을 사용하세요. 깨끗이 세척한 후 식품 건조기에서 사구몸 50도의 낮은 온도로 하루 정도 천천히 말립니다. 급히 높은 온도로 말리면 영양소가 손상되기 때문에 천천히 말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삭하게 건조된 아로니아를 믹서에 넣고 곱게 갈면 완성입니다. 섭취량은 하루 3-4-5 티스푼으로 2-3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저혈압이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떫은 맛이 불편하신 분들은 꿀을 약간 넣어 드시거나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훨씬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아로니아 가루에 소금을 섞어 아로니아 소금을 만들어 보세요. 고기를 구울 때 찍어 먹으면 잡내가 사라지고 항산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 나이는 피부 나이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얼굴이 젊어 보여도 혈관이 낡으면 몸은 빠르게 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혈관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강이 혈관의 길을 열어주었다면 아로니아는 그 길을 반짝이게 닦아줍니다. 환자들과 함께 진행했던 임상실험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로니아 가루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뇌 혈류 속도가 평균 12% 빨랐습니다. 이는 뇌에 산소가 더 잘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피가 잘 돌면 기억력, 집중력, 감정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피가 맑아야 마음이 맑다. 또한 아로니아의 색소 성분은 단순히 혈관뿐 아니라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야가 흐릿해지는 황반변성을 예방하고 눈의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줍니다. 즉, 아로니아 한 숟가락은 뇌와 눈, 그리고 마음까지 젊게 해주는 작은 기적의 가루인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루, 강황가루의 차례입니다. 커리의 노란빛으로 익숙한 그 향신료가 사실은 혈관을 젊게 하고 염증을 잠재우는
최고의 천연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 강황가루에 숨겨진 과학과 실제 회복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뇌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황. 많은 분들이 커리의 노란색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 식물은 혈관의 염증을 잠재우는 자연의 항생제입니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울금이라 불리며 피를 맑게 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현대의학에서도 강황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황의 핵심은 커큐민, 출추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커큐민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피 속의 불씨를 꺼주는 소방수 같은 존재죠.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팀은 커큐민이 혈액이 굳는 것을 막아 혈전을 예방하고 뇌세포 손상을 줄이며 뇌신경 회복을 돕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뇌졸중 이후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강황은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피페린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수십 배 이상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황 한 스푼, 후추 한 꼬집.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몸 안의 염증이 사라지는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집니다. 강황가루를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강황 뿌리, 울금을 사와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긴 후 얇게 썰어 햇볕이나 50도 정도의 건조기에서 천천히 말립니다. 완전히 바삭해지면 믹서에 넣고 곱게 갈면 고운 노란빛의 가루가 완성됩니다. 직접 만들기 어렵다면 시중에 유기농 강황가루를 구입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5지 내외, 티스푼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밥 지을 때 한 스푼 넣으면 은은한 향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함께 넣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후추를 아주 약간 넣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조합은 단순히 맛을 내는 비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흡수 공식입니다. 저는 70대 후반의 박숙자 어르신을 잊지 못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늘 진통제를 달고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황가루를 우유에 타서 하루 한 잔씩 드신 지 한 달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찢어질 듯 아팠는데 이제는 산책이 즐거워요. 그분의 눈빛은 오랜만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강황은 단순히 통증 완화용이 아닙니다. 혈관벽에 남은 오래된 염증을 청소하고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의 녹을 벗겨내는 천연 세정제인 셈이죠. 최근 논문에서도 강황이 혈관 내피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곧 혈관이 다시 젊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꾸준히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하루만 먹어도 효과가 있지만 음식은 하루라도 거르면 힘을 잃어요. 강황, 생강, 아로니아. 이 세 가지는 따로 먹는 것도 좋지만 함께 섞으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따뜻한 물이나 두유 혹은 채소 스무디에 한 스푼씩 번갈아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두유와 섞으면 식물성 지방이 커큐민의 흡수를 더 도와줍니다.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혈관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한 스푼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들 중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한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꾸준함. 누구보다 천천히, 그러나 누구보다 멀리 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가루,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 이 3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뇌혈관이 다시 살아나고 뇌경색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복하는 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진짜 건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누군가는 아마 내일부터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실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루 1스푼으로 내 혈관을 살린다. 그 1스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단 하나의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제 기초연금 끊긴대요. 며칠 전 동네 경로당에서 들은 말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방 안이 술렁였죠. 내년이면 내 차례인데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럼 그동안 세금만 낸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켰습니다. 기초연금 폐지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상위에 떠 있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일해서 겨우 맞이한 노후인데 매달 들어오던 그 돈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폐지한다고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확인 절차가 강화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더 세밀하게 나누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죠. 문제는 이걸 폐지로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요즘 70대 어르신 김영수 씨는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주무신답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동차 한 대 있다고 탈락했다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그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탈락했는가입니다. 단순히 차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차의 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정부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생활이 어려운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가 차량, 큰 예금, 비싼 부동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왜 소득이 있대? 이게 바로 첫 번째 오해입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아는 월급이 아닙니다. 통장에 있는 예금, 보험 만기금, 전세 보증금, 심지어 자동차와 집값까지 전부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통장에 예금이 1억 원 있다고 가정합시다.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본으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8천만 원의 연 4%를 곱합니다. 그럼 1년에 320만 원, 한 달에 약 26만 6천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까지 더하면 한 달 약 47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즉, 실제로는 돈을 벌지 않아도 47만 원 버는 사람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선인 월 228만 원, 단독가구 기준을 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이 없어. 아닙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금, 적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올 포함입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매년 기준선을 조정하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라면 자격이 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니 작년에
탈락 통보 받으셨더라도 올해 꼭 다시 신청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소득 인정액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금 만기, 보험 해약, 자동차 구입, 이런 것들이 신청 시점에 맞물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65세 생일이 3월이라면 그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금이 3월 10일 만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재산 증가로 계산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til 2개월 전에 만기일을 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알아서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청 안 하면 영원히 못 받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도 안 됩니다. 65세 생일이 3월 15일이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4월에 하면 3월분은 사라집니다. 이건 제도상 절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인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은 신청하는 날이다. 달력에 표시하세요. 그날을 놓치면 34만 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1년이면 488만 원입니다. 이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헷갈리는 제도를 쉬운 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소득 인정액? 그게 대체 뭐길래 내 연금을 끊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실 소득 인정액, 수어 데 렌딩 이라는 단어부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쉽게 우리 돈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만 알면 내가 왜 탈락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해집니다. 우선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합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지급, 그 이상이면 탈락. 단,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서 매달 버는 것처럼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정부에서는 소득평가액, 별수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통장에 예금이 5천만 원 있는 김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제외하면 3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 금액의 4%를 1년 소득으로 본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3천만 원 x 4% 120만 원, 12길 월 10만 원. 즉, 통장에 손도 안 댔는데 매달 10만 원 버는 사람으로 계산됩니다. 이게 바로 소득 인정액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금뿐 아니라 보험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심지어 땅이나 집의 공시가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재산들이 많을수록 소득 인정액도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산된 금액으로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를 판단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국민연금도 안 받고 일도 안 하는데 왜 탈락했지?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가족명의 재산도 함께 본다는 겁니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부모님 이름으로 적금을 들거나 자동차를 사들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68세 김영호 어르신은 작년에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왜 갑자기 안 나오지? 조사해보니 딸이 김 어르신 명의로 2천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놓았던 겁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해야 이율이 더 높아요. 효심으로 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게 탈락 사유가 되었습니다. 정부 전사는 이런 걸 다 확인합니다.
결국 어르신은 2년간 받은 연금 800만 원을 전액 환수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 명의로 된 것은 무조건 내 재산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녀가 적금을 넣거나 차량을 사주면 그 순간부터 내 소득인 정액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소득재산 변동 신고를 하면 그 시점에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줍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 보험, 부동산, 차량, 올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공제, 빼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을 빼줍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급의 112만 원 플러스 남은 금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즉, 월 200만 원 벌면 실제 소득은 약 61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해서 못 받아요 하는 분들도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건 대출금은 빼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인데 대출이 1억이라면 재산은 2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만 65세 전후에는 너무 서둘러 빚을 갚지 마세요. 기초연금 신청하고 나서 천천히 갚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의 맹점을 잘 압니다. 법은 공평하려고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정보를 알고 준비한 사람만이 혜택을 온전히 누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1. 통장 잔고와 예금, 적금, 보험, 차량, 부동산 내역을 정리하세요. 2.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계산을 받아보세요. 3.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어떤 부분을 조정할 수 있을지 상담하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연금은 안전해집니다. 내가 어떤 항목에서 걸리는지 알면 대책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모르면 잃는다 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은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정보 싸움입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준비한 만큼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민센터 복도에서 한 어르신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딸돈 잠깐 맡아뒀다가 연금이 끊기다니. 직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규정상 통장에 찍혀 있으면 본인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날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30년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셨고 자기 돈이라고는 통장에 10만 원도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집을 팔고 5억 원을 잠시 어머니 통장에 맡긴 게 문제였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행정은 감정을 모릅니다. 그 돈이 통장에 찍혀 있던 시점에 잔액으로 계산되어 어르신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기초연금을 날려버리는 10가지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라도 걸리면 1년에 408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 실수는 늦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65세 생일이 3월 10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생일 지나고 심지어 몇 달 뒤에 신청하십니다. 그럼 그동안 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주겠지?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급이 안 됩니다. 4월에 신청하면 3월분은 날아갑니다. 34만 원이 한 달 만에 증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달력에 이렇게 씁니다. 생일보다 중요한 날, 신청하는 날. 두 번째 실수는 적금보험 만기일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가 되는 달에 적금 3천만 원이 만기되어 통장에 들어오면 그 즉시 소득인정액이 급상승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과 만기일이 겹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적금 만기일은 신청,
2개월 전이나 후로 조정해 두세요. 세 번째 실수는 오래된 통장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새마을금고, 신협통장. 남은 돈이 100만 원, 200만 원이지만 그것도 모두 계산됩니다. 쓰지도 않는데 왜 소득이야? 행정은 단 한 푼도 놓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 통장 찾기를 검색하세요. 본인 인증만 하면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그중 휴명 계좌가 있으면 바로 정리하세요. 네 번째 실수는 차량 명의 문제입니다. 차는 아들 이름인데 실제로는 어머니가 타신다면 그건 어머니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 차량으로 분류되어 100%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전기차, SUV, 요즘 많죠. 새 차를 살 때 꼭 차량 가액을 확인하세요. 4천만 원만 넘어도 매달 37만 원 이상이 추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조상 땅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거 시골에 있는 땅이에요. 이름만 제 거고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부 전사는 다릅니다. 등기상 내 이름이면 내 재산입니다. 공시지가로 계산됩니다. 심지어 시골 길 하나가 생겨 공시지가가 2배, 3배로 오르기도 합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내 명의 토지 목록을 확인하세요. 그 땅 몰랐어요. 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부부 재산을 한쪽 명의로 몰아두는 것입니다. 남편 명의로 집도, 통장도, 보험도 몰아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름으로 된 게 없으니까 괜찮겠지. 틀렸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다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오히려 한쪽에 몰아두면 증여 의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빚을 너무 빨리 갚는 것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재산에서 빼줍니다. 집값 3억, 대출 1억이면 재산은 2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만 65세 되기 전에 대출을 전액 갚아버리면 재산이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에 갚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여덟 번째 실수는 주식 펀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사놓은 주식, 펀드 계좌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도 금융재산입니다. 은행 계좌만 확인하지 마세요. 증권사 계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MTS 모바일 증권 앱으로 쉽게 조회됩니다. 아홉 번째 실수는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도 재산입니다. 특히 골프 회원권은 수천만 원짜리가 많아서 단 하나만 있어도 탈락 사유가 됩니다. 쓰지 않으신다면 만 65세 전에는 정리하세요. 열 번째,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는 나는 안 될 거야 하며 신청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아직 일해서 월급 받으니까 안 되겠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월급이 있어도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신청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10가지 실수를 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라고요.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 연금이 끊기고 설마라는 마음 하나로 수천만 원을 잃습니다. 여러분, 정보는 권리입니다. 한 번만 점검하시면 1년에 408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며칠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요. 다시 확인해 봐야 하나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미 받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받고 있다고 해서 내년에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결정되면 평생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를 거칩니다.
정부는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이걸 확인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우편 통보가 옵니다. 월미일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소득 재산 확인을 받으세요. 이 통보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자격이 중단됩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김진수 어르신 72은 7년째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1월이 되었는데도 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안 들어오지? 확인해보니 9월에 구청에서 조사 통보 우편을 보냈는데 김 어르신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겁니다. 매년 잘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냥 들어오겠지. 그 결과 10월분이 끊겼습니다. 다행히 12월에 다시 신청해서 재개되었지만 한 달분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는 아주 흔합니다. 우편 하나로 수십만 원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온 확인조사 안내는 반드시 읽고 즉시 방문한다. 혹시 집에 노란 봉투나 하얀 공문서가 도착했는데 나중에 봐야지 하고 두신 적 있나요? 그 한 장이 여러분의 연금을 지키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연금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구 구성 변화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됩니다. 즉, 함께 사는 가족이 바뀌면 연금 자격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던 할머니가 아들 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게 되면 아들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그럼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단독 가구로 바뀌면서 오히려 받을 금액이 늘어납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는 이정자 할머니 69는 남편과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슬픔에 잠겨 아무런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세대 구성이 바뀌었으니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청하자 연금 금액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부부에서 단독으로 바뀌면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대 구성 변화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함께 살던 자녀가 독립했거나 새로운 가족이 전입했을 경우 그 즉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환수 조치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기초연금이 끊기는 3가지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재산 기준, 초과 2. 확인조사, 미응답, 3가구 구성변화 미신고. 이 3가지만 조심하면 억울하게 연금을 잃을 일은 없습니다. 이건 절대 행정의 복잡함이 아닙니다. 몰라서 생기는 사고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어떻게 확인할까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입력하세요. 내 소득, 예금, 부동산 등을 입력하면 즉시 자격 여부가 나옵니다. 컴퓨터가 어려우면 자녀에게 부탁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는 직접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서 기초연금 자격 확인 좀 해주세요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바로 조회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할아버지, 은행 예금이 1,800만 원 있으시네요. 부인 명의의 농지가 공시가 4천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항목까지 다 보여줍니다. 만약 잘못된 항목이 있으면 즉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이미 팔았어요. 그 보험은 해지됐어요. 이런 말만으로도 바로 수정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검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한 번만 해두면 몇 년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도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정보는 따뜻합니다. 오늘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을 지키신 겁니다.
기초연금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알면 받습니다. 모르면 잃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꼭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정말로 바뀌나요? 내가 받을 금액도 달라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급 방식과 금액은 선별적으로 바뀝니다. 그 말은 어떤 분은 더 많이 받고 어떤 분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선별 강화주가 본격화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70% 안에서도 정말 필요한 분에게 더 많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에게는 덜 주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15만 원 정도로 줄고, 국민연금을 30만 원 이하로 받는 분은 오히려 50만 원으로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즉, 공평한 나눔에서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으로 가는 방향이죠. 이런 변화의 핵심에는 국민연금 연계 조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따로 계산되지만 앞으로는 서로 연동되는 구조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오르면 기초연금은 일부 줄고,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으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개편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빠르면 2026년부터 시범 시행을 고려 중입니다. 특히 1961년 이후 출생자, 즉 65세가 되는 세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오래 낸 분들은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분들은 오히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둘째, 기초연금 금액 인상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지금 최대 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정부는 이를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분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부산의 정순미 할머니 66구는 평생 식당에서 일했지만 국민연금은 없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33만 원만 받고 계십니다. 만약 개편안이 통과되면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7만 원 차이지만 1년이면 84만 원, 10년이면 8패에 40만 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반면 서울의 조진수 할아버지 67투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해 국민연금 95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은 기초연금 28만 원을 더 받아 총 123만 원이지만 개편 후에는 10만 원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불공평이 아니라 복지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셋째, 부부 감액제도 폐지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같이 살면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논리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가 2배로 듭니다. 그런데도 연금은 줄어드는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7년부터 부부 감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부터는 완전히 없애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지금은 부부가 각각 34만 원씩 받아야 하는데 20% 감액되어 각자 27만 2천 원씩 받습니다. 두 분 합쳐 54만 4천 원입니다. 하지만 부부 감액이 사라지면 두 분 모두 34만 원씩 받게 됩니다. 합계 68만 원, 1년이면 160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당신들은 둘이니까 덜 줘야 한다는 논리를 이제는 멈추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건 정책의 온도가 조금 따뜻해진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한 번에 오진 않습니다. 제도는 언제나 점진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단 하나,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혜택을 온전히 받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을 폐지가 아니라 조정합니다. 그 조정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정말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이, 형편이 나은 분에게는 조금 덜.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공평함과 존엄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늙어도 서로 돕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이 제도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첫째, 내 기초연금 자격 다시 확인하기. 나는 매달 잘 받고 있는데 굳이 확인할 필요 있나요? 이런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은 매년 변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예금이 늘거나 자녀가 여러분 명의로 적금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기초연금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방치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몇 년치 돈을 토해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기초연금 모의계산, 검색, 내 소득재산 입력, 즉시 결과 확인. 2. 주민센터 방문, 기초연금 자격 확인해주세요. 한마디면 끝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의 예금, 부동산, 차량, 배우자 재산까지 모두 조회해줍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인데요. 그럴 때 바로 정정 신청을 하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재산 기록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합니다. 행정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인, 정정, 재신청, 이 3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둘째,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신고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조사 때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분류됩니다.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지금까지 받은 돈 전액 환수, 거기에 가상음까지 붙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송기철 어르신 71은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오피스텔을 하나 사줬습니다. 세금 절약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3년 뒤 확인조사에서 오피스텔이 발견되었고 3년치 연금 1,200만 원과 가상음 120만 원을 합쳐 총 1,320만 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나는 그 집에 살지도 않는데 왜 내 재산이냐? 하지만 행정은 명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의가 내 이름이면 그건 내 재산입니다. 자녀가 효도한답시고 적금이나 보험을 부모님 이름으로 들면 그 순간 기초연금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자녀가 대신 뭔가를 해줬을 때는 꼭 확인하세요. 이거 내 이름으로 돼 있니?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즉시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재산 변동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기준 안에 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셋째,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65세 생일이 5월 20일이라면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 지나고 하시면 안 됩니다. 6월에 하면 5월분은 절대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달력에 반드시 표시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일, 생일이 속한 달의 1일, 그날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곧 65세가 되신다면 자녀분이 대신 챙겨드리세요. 그 한 번의 신청이 10년간 4천만 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외에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놓칩니다.
하나, 국민연금 실버론.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자녀 결혼 자금을 도와줘야 할 때, 은행 대출은 이자가 너무 비싸고 신용카드 대출은 위험하죠. 이럴 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실버론을 이용하세요. 최대 1천만 원까지 연 2%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담보도 필요 없고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 주거비, 장례비 등 꼭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5에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둘, 주택연금.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분들 많으시죠?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서울 5억 원 아파트 기준으로 70세 부부는 매달 약 1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과 합치면 184만 원. 그 돈으로 병원비,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사망 후엔 집을 처분해 정산하니 자녀에게 빚이 남지도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셋, 노인 일자리 사업.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고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학교 앞 교통안전 도우미, 복지관 봉사, 공원 환경정비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한 달에 3,950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이 돈은 기초연금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 34만 원 플러스 일자리비 30만 원, 일일 총 64만 원.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사회의 감사입니다. 이 권리를 잃지 마세요. 단 한 번의 부주의로 평생 모은 신뢰를 잃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점검의 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당장 내 통장, 내 서류, 내 달력을 확인하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10년의 안심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건강, 연금, 복지,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 이웃 중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께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이 한 편의 영상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함께 늙어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이 그 변화를 시작할 시간입니다.